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인데요. 김조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의견이 다 모이기까지 걸린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안보리 이사국이 15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결의안을 만들어지려면 상임이사국에다가 플러스 4개 나라, 9개 나라만 동의하면은 결의안이 채택이 되죠. 그런데 지금 만장일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거엔 최소 뭐 58일, 80 며칠 이렇게 걸렸는데 지난달 4일 날 화성 14형 1차를 발사하는 거 그때부터 이 초안을 준비를 했죠. 초안을 준비를 했다가 28일 날 그 2차 핵실험이고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급반전돼서 2차 화성 14형 2차 발사 이후로 따지면은 딱 일주일 만에 표결을 절차를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라는데 이 부분 역시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안에서 찬성한 국가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번엔 상당히 이른 시간 안에 동의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지난달 초까지는 반대를 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했죠. 여러 가지 중국을 상대로 무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계산을 했겠죠. 당장에 어느 게 손익이 큰 것이냐. 북한이야 나중에 어루만지면은 괜찮다라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일단은 미국 손을 들어준 그렇죠. 건가요? 일단은 들었는데 과거 지금 보면은 이란 제재안 통과할 때 2010년도에 이란 제재안을 할 때 과정이 비슷합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때 역설적으로 우리가 천안함 폭침 때문에 46명이 희생이 됐어요. 그럼 결의안이 그때 채택을 안 된 겁니다. 그 역설적으로 이란이 중하다고 본 거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가 굉장히 위중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안보리 5개국 중에 어느 특정 국가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이 채택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만장일치로 됐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절대 중국 설득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술이 좀 통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죠. 지금 뭐 좋게 표현하면은 설득을 했다라는데 사실은 압박을 한 거죠. 강압 외교라고 하는데 강하게 압박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10월 달에 전국인민 대표자 대회 이른바 중간 평가 받는 성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미국과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마 역설적으로 그건 다시 말하면은 이번에 대북 제재안이 10월 이후에 무사히 전국인민 대표자 대회를 해서 후계자 문제라든가 중국 내부의 권력 문제를 정리가 되면은 역설적으로 북한을 다시 다소 느슨하게 해주는. 그래서 벌써 이것이 오늘 결의안이 발표된 지 채 하루도 지나기 전에 국내 전문가들이 이번 제재안이 역시 성공하려면 중국의 이행 여부다. 이렇게 중국을 굉장히 마뜩찮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실행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제재안 그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에 매우 큰 경제적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뭐 미국 대사는 가장 혹독한 제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이 연간 수출액이 한 30억 달러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을 제재를 하니까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 중에는 모든 북한 선박은 유엔 회원국의 입항을 금지한다라고 했고 이것이 일종의 전체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석탄,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 750만 톤의 상한선을 둬서 석탄 수출 금지를 했는데 그리고 지난번까지만 해도 민생에 관련된 제외로 한다라는데 이거 역시 열애로 했죠. 모든 그리고 수산물 수산 금지 북한으로서도 연 2억 달러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데 이건 역시 수출 금지 시켰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당장의 효과는 안 난다라고 해도 이것이 지속되면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 제가 듣기로는 북한 그 경제 그 비중에서 봤을 때 석탄 수출이 아예 끊기는 건 상당히 좀 타격이 될 거라고 들었는데 그게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뭐 그 주력 상품이 북한이 수출품이 일차 그 상품밖에 없는 거죠. 1차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그중에 예. 석탄이 아마 무연탄이 그 함경북도나 자강도 일대가 오래전부터 양질의 무연탄 생산 지역인데 이것이 중국이 동북 삼성으로 하면 이게 그 상하이나 이런 동남 쪽으로 해상 운송로를 통해서 오게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물론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에 석탄 생산 지역이 있지만은 내륙 운송로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북한산을 많이 수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격을 하니까 일단 중국 내 업체들도 타격이 되고 일단 북한으로서는 타격이 극심하다. 그런데 이건 역시 좀 한계도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한 작년부터인가 이미 생산된 석탄이 재고가 쌓이니까 예. 북한 내수용으로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그랬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혹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위가 북한 내부에서 이 동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이런 모순도 발생하는 거죠. 예. 실제로 과거도 경제 제재가 이루어졌을 때를 보면 네. 어떻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 내부적으로 어떤 좀 조치나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지금 지속성 여부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제재라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최소 5년, 3년 예. 내지 5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3년 내지 5년을 하는 게 주변국의 이해관계, 우리 또 국내 어떤 기업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내부가 가장 핵심인 것은 북중 국경을 통한 밀무역이죠. 밀무역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도 사실은 단속이 안 되는 거니까 예. 탈북자들이나 북한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중국 업체들이 환전을 해서 국경을 넘는 해관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로 말하면 세관이죠. 이 국경지대를 통과하는 그 조교라든가 화교라든가 이런 상인들을 통해서 돈을 국경을 넘어 그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어가는 형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포착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가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예.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보수 야당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제재안의 핵심은 원유 공급 차단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중국이 동의를 안 한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3국 간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요. 어떤 합의가 있었을까요? 이번에 결의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 생명줄인 그 원유 준다는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대신에 미국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석탄, 수산물 이런 노동자 수출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양보를 한 거죠. 예. 그런데 러시아 역시 북한이 연 한 100에서 한 150만 톤 정도의 연 원유 소비를 하는데 30만 톤 정도는 러시아에서 가공품 형태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국과 러시아 손을 들어주고 돼서 양쪽의 지금까지 중국 대 러시아, 미국의 어떤 대립 구도가 예. 어떤 양측에 다 모종의 합의를 통해서 체면을 차렸다. 그래서 예. 그 결과가 이렇게 오늘 결의안 도출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이 제재안에는 손을 들어줬지만 원유 공급 카드는 끝까지 쥐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예. 다징 유전이라는 데서 태평만 댐이라는 압록강의 국경을 통해서 평안북도 정유지대로 넘어가는데 예. 이것이 원유라는 것이 사실은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다징 유전에서 나오는 건 파라핀 성분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송유관을 잠궜을 때 한 1000kg 정도 되는데 예. 나중에 이걸 다시 밸브를 열을 때 그 엄청난 시설물들을 다 망실된다는 거죠. 이 다시 쓸 손실된다 수 없게 될 수도 없다라는 있는 거군요. 우려가 있기 예.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겨울에 상수도 꼭지를 동파 방지로 해서 다소 틀어놓는 예. 이런 형태. 그리고 2003년도에 뭐 잠궜다라고 할 때도 사실은 완전히 잠그지 않고 예. 극히 제한된 숫자를 양을 줄인 보내줬다라고 거군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1차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잠궜었다라고 했을 때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에 여파가 없었다, 영향이 전혀 없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을 때 북한이 마지막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죠. 지렛대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예. 세 번째는 북한 역시 그동안 대북 원유 제한의 차단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세웠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 근거 예. 중에 하나가 북한은 기본적으로 산악지대입니다. 그 수력, 소규모 수력이 굉장히 나름대로 있어요. 뭐 그리고 이제 평양에서 보셔서 북한 TV에 가끔 나옵니다. 대동강에 태양열 그 여객선이 다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자신들 주장에 따른 대체 에너지 개발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그리고 차량 운송이 우리처럼 굉장히 대중화 있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예. 아직도 달구지가 다니고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 가지 우려 때문에 실제 대북 원유가 원유 공급 제한이 큰 여파를 미치지 예.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공급이 끊겨도 김정은 정권이 뭐 흔들릴 정도의 여파는 아닐 것이다라는 판단이 그렇죠. 있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결의안이 예상됐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인 그 제재 대상에 김정은 일가는 쏙 빠졌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과거부터 이 부분이 이제 김씨 일가분을 넣어야 된다라고 예. 했는데 이건 역시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존재는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해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실질적으로 감정이 격해서 우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체제를 모르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만 예. 우리 관점으로 보면은 왜 우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우는 겁니다. 그만큼 김정은이라는 존재는 북한 내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상화적인 존재인데 이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 북한이 극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회담 제의를 대화 제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그래 대화를 하자 국제 다른 나라 정상회담가인데 제재 대상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인사와 대화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예. 추후 가능성을 때문에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이른바 김씨 일가들은 제재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많은 겁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네.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세안 지역 포럼도 열리고 있지만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뭐 남북 간에 회담 안 하겠다, 강경화 장관 만나지 않겠다 이런 네. 입장도 이제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우리 예. 기자도 현장에 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외신들 보면 그런 분위기가 전해졌는데 예. 내일 오전 10시에 그 마닐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27개국 외무장관들이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예. 뭐 일부가 있고 2부 행사가 있는데 그 내부에서 조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강경화 장관이 마닐라 도착을 해서 그 리용호 외무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예. 라는 전제를 얘기를 했어요. 또 지금 정식적인 남북 간의 양자 회담을 열거나 이럴 개연성은 굉장히 희박해 그게 보이고요. 뭐 사전에 조율이 잘 안 그렇죠. 되나요? 안 되는 예. 것보다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죠. 하지만은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막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통미본화 원칙을 꾸준히 나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어떤 뭐 덕담을 하거나 이럴 개연성은 있지만 네. 근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리용호라는 사람의 위상으로 봤을 때는 예. 그건 역시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제 공식 대화제에도 이제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북한의 태도는 상당히 좀 일관된 대화 네. 거부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번 그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북한이 보여줄 행동은 어떤 게 더 남은 겁니까? 지금 역설적으로 이번에 제재안을 하죠. 예. 북한은 도발할 명분을 또 다른 명분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빌미 제공이 돼서 국제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일단 도발 유형은 8, 9월에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화성 14형의 어떤 전략적 탄도미사일의 추가 발사라든가 예. 그 중에는 뭐 화성 14형의 추가 발사, KNOA 시대 실험이라든가 그다음에 SLBM 추가 실험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있고 우리가 늘 걱정하는 6차 핵실험. 예. 사실은 핵실험이 북한이 앞으로 안 할 때가 사실은 더 두려운 겁니다. 안 해도 우리는 모든 핵 개발을 완성했다라는 취지의 그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연성 그리고
휴전선 일대에서의 핵실험을 단기간에 단행할 가능성도 높은 겁니까? 항상 풍계리일 때는 한미 정보 당국의 반응과 24시간 언제 어떤 주변국들의 정보에 의해 또 김정은의 지시만 내리면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상존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거는 국지도발 가능성이죠. 국지도발 가능성인데 2년 전 8월 어제였을 겁니다. 8월 5일 날 목함질에 도발이 했습니다. 그 패턴을 보면은 북한의 국지도발 웹달이 서해 5도에서 내륙으로 해서 서울과 먼 지점으로 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서울과 거리가 먼 데서 국지도발을 일으키면은 국제사회가 관심을 안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굉장히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좀 유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통미봉남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북한인데요. 이 부분을 끝으로 짚어볼게요. 미국의 입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 다르고 또 외무장관 말 다르고 전쟁 얘기 나왔다 대화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외교 전략에 좀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어떤 기조라고 봐야 외교 됩니까? 전략의 혼선이라고보다도 그것도 메시지라고 봅니다. 압박 수다 대화를 안 나서면은 우리는 북한 당신들을 혼내줄 수 있는 괴멸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가 최근에 어떤 그 GBI 시스템이라 그래서 미니트맨 3 요격 실험이라든가 사드 요격 실험 수단을 보여주는 거죠. 압박 수단을 보고 있는 게 예방 전쟁 카드도 그 철저하게 이런 우린 수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도발하지 말아라는 억제 효과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겪지 않으려면은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서 북핵 문제를 대화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은 그런 앞 상황이 있는 거고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등가의 원칙으로 바라보는 거죠. 북한, 한국 동시에 이렇게 군사적 긴장 고조를 시키는 행위들을 중단하라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번 새 대북 제재안은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